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오늘 행사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외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 드릴 때마다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빈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위원회 가장 큰 역할을 맡아주시는 고문분들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노익은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요? 네. 이인수 고문님, 네, 감사합니다. 이철은 고문님, 네, 아까 자리에 하셨었는데 전혜일 고문님, 네, 감사합니다. 강선희 고문님, 김문희 고문님, 김성수 고문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변상호 고문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정희 고문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외빈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근 전 충청북도 부교육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아까 잠시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 신영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신승주 민사모 회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혜연 상당구 국회의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사모님이신가요? 네, 이강일 의원님 배우자 되신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전 시의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김진균 청주시 체육회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이 토요일이라 가실 때도 많고 또 부르는 데도 되게 많으실 텐데요.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서원구 지역위원장이신 이건희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이건희 국회의원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원구 지역위원회가 시작되고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은 꼭 초청 강연회를 좀 해서 우리 서원구 당원들과 함께 지금 지향되고 있는 당의 이야기라든가 혹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부에 대한 얘기를 좀 듣는 걸로 하자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김민석, 이 자리에 오면 총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인사말을 할 때 우리는 브라더라고 부릅니다. 우리 김상우 의원을 두 번째로 모셨는데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겠죠. 아마 시상이 되지 않으실까. 하여튼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찍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서원구의 당원들과 함께 정치 활동을 함께하는 느낌이 들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전에 저희 운영위원회하고 상무위원회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원들과 좀 함께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3선급쯤 되는 의원님들께 여쭤봤어요. 아니, 국회의원이 이렇게 힘든 겁니까? 이렇게 빡신 거예요? 이랬더니 에이, 그럴 리가 있냐. 이번 22대가 뚜렷이 유난히 그렇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거의 3대 업종에 가깝게 좀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우리 지역을 못 다닌다는 단점이 좀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실 거죠? 네. 그래서 저 대신 우리 신도님들, 우리 그 고모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좀 다녀달라고 제가 좀 강력히 부탁드리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계속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년에 또 선거가 있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강연회는 가급적이면 계속적으로 좀 할 생각이고 도당위원장으로서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작년에 우리 체육대회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네. 못 오신 분 많으신가요? 예. 올해는 11월 2일 날 일요일 날 증평에서 좀 할 생각인데 그때 좀 시간 좀 내주시고 소개 못 드린 분이 한 분이 계시네요. 저 뒤에 저 때문에 고생 정말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저분 없었으면 내란극복과 이 대통령 선거 하기 어려웠을 건데 윤여국 우리 사무처장 도당 사무처장님 오셨는데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즐겁게 우리 김상훈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 맞이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되시면서 서울과 청주를 오가시면서 진심, 열정적으로 그래서 단점이 있다면 청주에서 얼굴을 뵙기 힘들다는 거죠. 고백을 하셨고 그래도 늘 건강하시라고 늘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이강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본격적인 강연 시작에 앞서서 오늘 진행될 김상훈 국회의원 초청 강연의 소중한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념 촬영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앞쪽에서 카메라가 뒤쪽으로 찍겠습니다. 네, 시작 전에 내빈을 두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미애 전 도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좀 늦게 오신 것 같습니다. 연종석 전 도의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은 그냥 나오지 않아서 자리 조금만 펴주시면 사진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이상호! 화이팅! 영희! 화이팅! 김상호! 감사합니다. 네, 기념 촬영을 마쳤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는데 또 자리 이석까지 해주셔서 또 예쁜 사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파이팅을 외쳐주신 우리 김상우 의원님 센스 있으십니다. 김상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분위기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내빈을 한 번 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전 도의원이셨고요. 현재 민주당 정책실장님이신 김영주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아까 계셨는데 네.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급히 오셨다 급히 가셔야 되네요. 김상훈 의원님, 네, 열차표가 네, 예약돼 있다 보니까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기대했던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귀한 시간 내셔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울산 남구 갑 김상욱 국회의원을 소개합니다. 김상욱 국회의원은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욱 국회의원님께서는 정치의 목적이 권력이나 진영이 아닌 국민의 삶에 있다는 소신을 일관되게 지켜오셨습니다. 아울러 청년 문제, 지역 균형 발전, 정치 세습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별한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상호입니다. 무대가 이런 생기니까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말할 때가 아니고 이렇게 막 춤도 추고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광영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형님하고 그 전에 근데 제가 양해부터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그게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지금 계절 바뀌면 제가 늘 비염에 기관지염에 목소리가 좀 안 좋아지고 기친다고 이러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병원 가서 전염성 있나요 물어보니까 전염은 안 된다더라고요. 저 혼자 괴로운 거니까 조금만 기침하더라도 그렇게 좀 양해 구합니다. 그리고 오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명히 현수막을 붙여놔가지고 민망해서 입고 왔는데 우선 아무것도 아닌 척에 아무것도 이러니까 그거 생각납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 척에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의원실에다가 오늘 못 갈 수 있다. 울산이라 알아서 해라 했는데 큰일 났어요. 일단 참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늘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직자의 한 시간은 한 시간이 아니라 5,200만 시간이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같이 내주신 분들 시간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토요일 오후 제일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같이 계신 분들의 모든 이 시간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도 같이 고민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이크 잡을 때마다 제가 배우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생각 말씀 주시고 생각 나누고 모자람 많고 어리버리한 저를 좀 가르쳐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다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광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나 오늘 강 의원님 아까 얘기한 거 깜짝 놀랐어요. 국회에서 안 그러거든요. 국회에서 제일 무서운 남자예요. 저 행정안전위원회 같이 한 1년 같이 했잖아요. 와, 국민의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틀린 거 보이잖아. 피 나도 계속 불어요. 피 나도 나쁘니까 아파야지 하면서 계속 절대 양보 안 하는데, 근데 오늘 우리 당원 동지분들 뵈니까 그렇게 상냥하고 그렇게 애기 같고 이렇게 막 발랄발랄한 모습 보니까 어떻게 두 얼굴을 저렇게 가지고 있나 싶어서 그래서 저 오늘 다짐했습니다. 방금 전에 무조건 광영님 편은 해야겠다. 반 들어가면 큰일 난다. 광영님 시킨 대로 잘 따라가야지. 반 들어가서 쪼삼 당하면 숨도 못 쉬는데 광영님 품 안에 있으면 이렇게 따뜻하구나. 상냥하게. 우리 광영님입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제 그 송영길 전 대표님 북콘서트에 갔다 왔었어요. 갔는데 그 책을 저도 좀 읽어봤습니다. 책 제목이 파격적이에요. 민주당을 떠나며.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한테 그랬습니다. 와, 너무 파격형보다 책 제목부터 안 올라고 그러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책을 좀 읽어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내용은 책이라는 게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쓰였긴 어떻게 쓰였던 간에 읽는 사람 생각대로 다시 해석돼서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해석해서 보기엔 두 가지 점을 봤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무너져서 트럼프를 탄생시키는 너무나 나쁜 보온을 해버렸잖아요. 저는 트럼프 놈 이름 부르는데 그래서 그건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죠? 트럼프 놈 수준인데 근데 그런 트럼프 같은 놈을 만들어낸데 사실은
미국 민주당의 역할을 그렇게 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민주당이 잘해야지 다시 윤석열 같은 놈이 등장을 안 하게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보면 두 가지 점이 보여요. 하나는 미국 민주당이 어느새 배타적인 기득권 틀에 갇혔다.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 그래 말은 명목은 멋있는데 들여다보면 기득권 지키고 있는 거. 뭐 방산산업 지키고 무슨 로비 틀에 갇히고 자기들만의 배타적인 카르텔을 만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 또 하나는 깨어있음에 취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 원작자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송영기 대표님은 제가 그래도 좋아하니까 그거를 믿고 읽었는데 깨어있음에 취했다. 저 그게 많이 좀 와닿았습니다. 우리 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뭐죠?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이라는 기억나시죠? 이 깨어있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말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뭐냐 하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깨어있다는 것에도 취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취해서 있으면 깨어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잠든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 한 번 더 경계를 해야 한다. 특히 권력을 잡았을 때 집권당으로서는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금은 1년 전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해야 될 역할과 사명,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윤석열을 쫓아내는 것이 당면 과제인 야당이었다면 지금은 개혁 과제를 수행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대 집권 여당입니다. 달리 말하면 국민들 다수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가지고 있고 혹시라도 권력이 너무 몰려서 자기들 맘대로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안 하던 걱정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것 첫째는 배타적 기득권, 연대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끼리 권력을 잡으라고 기득권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잖아요. 힘이. 근데 이 힘이 좋아서 우리 사람들끼리 챙겨주는 데만 혹시라도 빠져버리거나 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뜻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은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깨어있음에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우리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한 번 더 들어주면서 품어안는 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책임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책임정치, 그래서 모든 사회 성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점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당공주분들께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나라가 책임 안 져요. 그리고 여당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는 책임정치를 이제부터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간곡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분명히 생각이 달라야 하고요. 또 우리 어깨에 놓여진 이런 무거운 무게를 같이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무게를 대통령님께만 전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한 번씩 보면 좀 이렇게 푼다고 말씀하실 때 있을 거예요. 변했네. 아니요, 변한 게 아니라 책임 있게 모든 국민을 통합시키고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무게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더 같이 응원해 드렸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을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참 기차 타고 내려와서 올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청주 또 옆에 있는 세종도 마찬가지고 참 젊은 도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고민님 우리 청주에 제일 지금 걱정이 뭔가요? 저희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렵다요. 예전에도 골목 아니 동네 소상공인 동네 빵집 등등 우리 가장 그냥 동네가 어려운 것 같아요. 빵집 하시는 성신다. 죄송합니다. 청주의 성심당이 이게처럼 한 역할은 우리 대한제과협회
대한제과협회 중앙위에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때 대기업 파리바게트, 프레즈로 동네 파리바게트들이 싸울 때 여의도에서 삭발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 청주하면 직지, 직지하면 빵입니다. 좋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데만 눈이 팔리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일상이 더 중요하고 우리 일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계십니다. 이게 다 기반이 돼야 되고요. 또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중소기업 근무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 일상이 지켜지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생뚱 같은 질문을 좀 우리 충북 민사모에 계신 우리 조가연 선배님께 올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뭔가요? 민주주의요? 글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주인입니까? 그냥 국민이 주인인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근래에 국민이 너무 똑똑해졌다 그러는데 유권자가 똑똑해졌잖아요. 그렇다 보면 유권자가 똑똑한 나라가 민주주의입니다. 핵심을 말씀 주셨어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어제 우리 민주당 생일이었죠? 예, 70주년 생일입니다. 70년 동안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즉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또 민주주의에 대한 방향성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건데, 근데 뭐 말만 민주당 하면 안 되고 민주주의가 뭔지 알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처럼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정말 저는 무거운 이름이라 생각해요. 뭐냐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현명하고 똑똑한 누군가에게 모든 걸 맡기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알아서 잘해줬으면 나는 모자란데 신경 안 쓰게 좀 알아서 잘해줬으면, 그래서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근데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게 민주주의에서는 제일 경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국민이 주인이라면서요. 어떤 훌륭한 철인이 나와서 강력하게 이끌고 가는 것은 반민주적인 겁니다. 그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참 한 일이 많죠. 또 그러니까 공과 과가 다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반민주적이죠. 본질적으로 아무리 유능했다 하더라도 반민주적이죠. 왜냐하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의 의사가 올라오도록 상향시키를 열거나 이런 조치가 없었잖아요. 또 국민들께서 정치에 가능하면 관심 안 갖기를 원했죠. 자, 이 부분입니다. 국민들께서 늘 정치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게 민주주의 본연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정부 예전에 열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무거운 점이 있는데 당원민주주의든 국민민주주의든 철저하게 그 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당원들이 수준이 높으면 당원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것이고요. 국민민주주의가 국민들 수준이 높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수준이 낮으면 처참한 결과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 이렇게 우리 당원들께서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정치 현안에 관심 갖고 판단 기준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자리가 민주주의의 시작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래서 이런 공간, 이런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특강 자리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기 싫을 때, 그때가 진짜 눈 크게 뜨고 봐야 될 때고요. 함께 하기 싫을 때, 그때가 반드시 자리 지키면서 같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인 겁니다. 보기 싫다고 아유 보기 싫다 너끼리 해. 그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주권자가 주인 의식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또 누구 사람 말만 듣고 와 쫓아가거나 나는 저 사람 지지하니까 저 사람 말 무조건 맞아 와, 이거는 수준 낮은 민주주의죠. 쉽게 선동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판단 기준을 늘 갖고 있고 어떤 현안이 있으면 그래 기준을 뭘로 봐야 되지? 장점, 단점 다 들어보자. 그래 내 생각은 지금 이런데 하지만 내 생각도 틀릴 수 있으니까 또 듣는 길이 들어가고, 왜냐면 우리가 우리 일상이 있는데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그만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열린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그래서 늘 참여하고 관심 갖고 같이 해주시는 것이 귀찮지만
민주주의 성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항상 할 수가 없으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이강희 의원님 하시는 말씀 뜻을 듣고 공감하면 오케이 막 같이 손 들어주고 이런 과정들이죠. 그죠? 이렇게 늘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나만 다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놈이 있어도 못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고요. 보기 싫을 때는 더 봐야 되는 거예요. 보기 싫을 때는 더 봐야 돼요. 뭐 우리 민주당이라고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 삐그덕삐그덕하고 보기 싫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 탈퇴할래. 아니요, 탈퇴하면 안 되고 그때 당원에 당에 더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다 탈퇴해버리면 이제 국민의힘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보셨죠 지금? 뭐 당원 몇 명 있지도 않는데 그 중에 통일부가 몇 명이라는데 좀 괜찮은 사람들 다 나갔어요. 이제 당이 이제 계속 이상하게 가. 그래서 이제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이 그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이만하게 된 거지? 세상이라는 건 발전하고 그럼 당도 발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10년 전의 조직과 지금의 조직을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퇴화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왜 이렇게 퇴화하고 있지? 근데 가만히 보면 이념 지향도 없습니다. 뭘 지향점이 없어요. 근데 이익 따라 이합 집산만 하고 있거든요. 저대로 그래서 분석해서 한 생각이 이제 이익 집단 되어버렸다. 철저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배타적 기득권 의식 이거는 어디나 잘할 수 있는 우리 몸에 늘 생겨날 수 있는 암세포 같은 건데 그럼 우리 면역 기능이 계속 살아서 안 자라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은 이게 너무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역세포들을 잡아먹기 시작하고 다 면역세포가 먹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제 완벽히 암세포 목동이가 돼버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약간 후속처럼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지역 정치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걸 기득권을 지키려고 옆에 기득권 서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으면 딱 그분들을 바라는 게 하나죠. 공천만 받으면 되도록 지역 관리해놓고 그러면 공천 받으면 답변만 잡으면 되고 또 일 좀 적게 내용만 먹으려면 진영 정치에 되니까 싸움만 자꾸 붙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라고 것이 붙으니까 급속도로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비난보다 더 중요한 게 타산지적 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직은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모든 조직은 건강한 면역세포가 기능하지 않으면 언제든 암세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황도 똑같거든요. 불교에 보면 깨달았다 하더라도 수행을 게을리하면 금세다시 중생이 되어버린다. 깨달은 부처라 하더라도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의 건강함도 당원들께서 중심이 되셔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참여가 있어야지만 유지되는 것이지 우리 지금 건강하니까 잘하니까 하고 눈 감아버리는 순간에 금세 또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늘 진짜 깨어 있으므로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 이걸 참 많이 생각해요.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당원들도 또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행동하는 양심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관념에만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말 좋지가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지방선거인데요.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청주 기준으로. 국민의 뜻을, 당원의 뜻을, 그리고 시민의 뜻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노력, 선행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청주 시민들의 지금 상황의 뜻은 뭔가요? 제가 만난 청주 시민은 전반적으로 좀 확장하고 성장을 바라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청주가 갖고 있는 도시의 기능이 매우 훌륭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국가 전체에 따라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에 바라는 모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나 공정한 사회를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그 바탕으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두면 아니잖아요. 네. 맞죠? 예. 청주 좀 발전시켜다오. 인구 100만 찍어보자. 좀 더 살게 해두마. 그렇지. 근데 민주주의 법 이건 다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고 자 그런 것 좀 해두마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획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풀어갈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능력 가진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나와서 열심히 하면 잘 되겠네요. 네. 저 여기서 좀 그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책임 정치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여당으로서 내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를 발전시킬 책임 또 청주 시민들께서만 정책에 만족하고 삶에 만족하게 할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좀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민들께서 와닿을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이 동별로 나오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상대방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욕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잘하기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사실 저는 울산에서 나고 자라질 않았습니다. 울산이 지역구긴 하지만 울산은 2012년도에 변호사를 처음 갔었고 저는 국민의힘에 있을 때 완벽한 선골이었습니다. 예,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초중고를 마치고 PK에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국민의힘 최연소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제 지역구는 초강성 보수 지역으로 단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는 초강성 보수 지역입니다. 네, 영남의 강남이죠. 네. 그래서 제 국회에 딱 가니까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넌 초선이지만 아무도 너를 초선으로 안 본다. 넌 가만히 있어도 3선, 4선, 5선으로 가는 애다. 그러니까 원래는 신중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아마 광영님은 알 겁니다. 제가 행안이 있을 때부터 뭔가 좀 딱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자주 불려갔어요. 불려가서 저한테 지금 뭐 추 원내대표 그런 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얌전히만 선배들 한 대나 따라가면 인생을 편안하게 멀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답변을 좀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오늘 하루만 삽니다. 그랬어요. 오늘 하루 비겁하게 살았는데 뭐 10년, 20년 뒤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고 건방지죠? 유진호 화사는 아직 그런 말씀을 드릴 일이 없었어요. 너무 잘하고 계셔서 국민의힘 있을 때는 약간 반항하였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국민의힘 있을 때 당 지도부한테 사주드렸던 말이 이겁니다. 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사주드렸던 말이에요. 지지자의 성에 갇히면 그건 감옥입니다. 그건 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깃발을 들고 성 밖으로 나가서 국민들 속에 길을 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지 우리끼리 박수치고 같이 있으면 이건 감옥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야! 한 잔 마셔! 못 마십니다로 끝나는 근데 저는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향하는 가치가 있죠. 첫 번째는 민주주의. 정말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진짜 국민 주권 시대라는 분명한 지향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깃발이 사회 각각 분야로 들어갈 때마다는 다 상황 따라 색깔은 달라야겠지만은 분명히 큰 깃발 가치를 갖고 가야 돼요. 정치가 지향하는 가치가 없다면 정치를 할 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울산 얘기하다 30%로 빠졌는데 제가 울산에서 변호사할 때 제가 저보고 너 제일 힘든 시기가 올해 초였지라고 묻는데 사실은 제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는 2017년, 18년, 19년 그때였어요. 한 3년 힘들었는데 그때 3년이 왜 힘들었냐면 제가 울산에 고향 가려고 돈도 없이 처음 울산 왔을 때 주머니에 만원짜리 몇 개밖에 없어가지고요. 잠잘 데가 없잖아요. 12만원짜리 보션방을 했는데 직업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라고 못 적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턴 이렇게 적었어요. 그랬더니 회사명을 적으래. 그래서 참 적기가 애매하대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울산 생활을 처음 시작을 그리고 변호사 업계, 특히 지역 변호사 업계라고 하는 것은 출신이 되게 따져요. 판사 출신이냐, 검사 출신이냐, 또 여수 출신이냐, 울산 출신이냐. 근데 저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판사 출신도 아니고 검사 출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울산에서 친인척도 아무도 없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갔는데 그때 제가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오는 사람들 일부러 다 보려고 왔는데 나한테 또 일을 맡겼는데 이 사람들 나한테 맡겼다고 후회하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책임감을 좀 가지고 스스로 약속했던 게 술 먹지 말자, 골프 치지 말자, 춤추러 다니지 말자. 그래서 울산에서 유일하게 골프도 못 치고 술도 못 먹는 변호사로 남았습니다. 끝까지. 그랬는데 저대로 참 열심히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입소문이 나면서 한 1년, 2년 지나니까 사건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만 10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울산에서 매년 사건을 제일 많이 하는 변호사였고 이제 법무법인도 울산에서 제일 큰 법무법인으로 성장을 했어요. 제가 직원을 30명 정도 데리고 있었거든요. 변호사를 많을 때는 한 10명까지 데리고 있었는데 근데 영업사무장도 없어요. 그냥 우리 고객들이 계속 이제 손을 내주는. 그래서 30명 직원들 영업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일하는 사람만 이런 좀 특이한 사무실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 엄청난 시기 질투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특히 검사 출신 변호사, 선배 변호사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스크래치 나잖아요. 울산 출신에 검사 출신에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용납하면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검찰 고발, 경찰에 조사, 소문은 온 울산에 나쁜 소문 다 나고 제가 구속 우리 은행들 찾아와서 변호사님 감옥 갔다는데 여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 감옥 갔는데 내가 전화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고.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아꼈던 오른팔 변호사가 배신을 하고 개업해 나가면서 고객들 데리고 나가고 여기저기 투성 안 넣고 제가 멀어지면 자기가 좋으니까. 근데 동시에 또 이 30명 넘는 돈이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혼자니까. 요즘 이번에 검찰청 해체 이번에 됐는데 저도 그 표적수사 당해봤습니다. 지역에서 선배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랑 검찰이랑 다 짜고 한 3년을 탁탁탁탁. 근데 보통 그런 공격을 받으시면 만약에 그런 공격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하나. 하여튼 내 자신을 믿고 하여튼 평정심을 잃지 말아요. 중요한 말씀이세요. 살다 보면 억울할 때 있거든요. 뜻대로 안 될 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슴에 새겼던 게 함부로 머리 들지 말자. 그리고 더 겸손해지자. 그리고 절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같이 공격하지 말자. 그래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을 알지만 저 공격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더 잘하자. 억울하죠. 나 잘한 것도 없는데 막 욕하고 다녀요. 근데 일일이 데리고 하기보다는 더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더 잘하려고, 더 겸손하려고, 그리고 더 봉사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한 3년 지나니까 억울한 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고 나중에 그 뭐 담당 변호사님이 저 하는 말이 와 변호사님 이 억울한 세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 작자들 여기 무고로 입건하려 하는데 하길래 하지 마십시오. 무고 입건도 원치 않습니다. 억울한 게 밝혀졌으면 됐죠 하고 저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배운 게 가장 크게 배운 게 내가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하나 배웠어요. 누가 욕을 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욕한다고 만약에 제가 같이 싸웠으면 야 니 욕했지 니도 무조건 말하고 어서하고 말하고 막 같이 막 싸웠으면 글쎄요 원수도 됐을 뿐만 아니라 제 에너지가 많이 낭비됐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한 3, 4년 시간이 힘들었지만은 내가 더 잘하자에 집중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저 수사하던 경찰 수사관이 제일 친한 친구가 됐고요. 저 수사하던 검찰 수사관이 친한 형이 되고요. 울산에 낯선 타지였는데 어느새 제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울산에 제일 마당발이 되어버렸어요. 술도 못 먹는데. 그리고 평이 좋게 나더라고요. 자, 저 친구는
어떻다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게 또 안정되고 지나가기 더 힘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책임 정당, 책임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야당일 때는 여당 보고 정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 잘못한 거 비판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당은 국민 보고 정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보고 정치하면 우리는 물론 국민의 정당 비판해야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민들께 우리가 더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효능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국민의힘 욕하잖아요. 그럼 시민들은 반응을 별로 안 해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니나 잘하지 그런 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하잖아요. 국민의힘 윤석열이 할 때보다 우리가 훨씬 잘하잖아요. 이야, 잘 뽑았다. 역시 믿음직하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욕하겠죠. 욕해라. 우리 열심히 한다. 어떻게 보면 더 큰 품이 큰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른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그저 우리 당원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국민들은 야 민주당이 책임감 있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머릿속에 책임 정치, 책임감 내가 더 잘하자 여기에 집중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민주당 잘 뽑았다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내년에 출마 예정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손 못 들고 아니 지금 손 들면 안 되나? 네, 죄송합니다. 저 지금 계신 동네에 제일 큰 민원이 뭔가요? 어느 동네에 계세요? 저는 여기 분평동에 분평산당 네. 제일 큰 지금 민원이 뭐가 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준비 없이 마이크를 주시니까요. 앞자리가 비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계셔요. 가장 큰 문제는요.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주민들이 그냥 평이하게 살 수 있는 그 소소한 것들이 가장 큰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하나 걸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현수막 걸으시겠습니까? 정치는 결국 사랑입니다. 예.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청년과 고령화에 대한 그 정치 정책만 치중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81년생으로서 이제 IMF 세대도 이제 겪고요. 그리고 저 위에 선배는 이제 연봉도 항상 늦게 가시고 했거든요. 저는 첫 직장을 중견기업을 들어갔지만 건설회사로 쭉 다녔지만 월급 8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대조를 했지만 지방에 살고서 청주에 쭉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불합리한 성불평등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에 대한 세대는 가장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주시는 산업에 대한 그게 이제 대기업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산업지대가 많지만 그만큼 격차가 가장 커요. 여기는 대기업이 있고 중견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지만 그만큼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건 대기업이고 그리고 저는 번번이 모든 거를 승진가 안 되고 어떤 회사를 가도 왜 자기 역할을 못하겠습니까? 왜 말씀을 못하십니까? 하죠. 말은 하죠. 하지만 매번 승진은 안 되고 제가 10년 차를 넘고 했지만 연봉은 항상 4천도 안 돼요. 기본 그냥 4천 넘을 수 있는 경우도 그래서 5, 6년 있어야 돼요. 이 임금 격차가 좁혀지질 않아요. 전혀. 이거는 해소를 어떻게든 나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저는 생각하는 게 이 일자리 지원센터 있잖아요. 고용24든 사람이든 신입이든 경력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임금 제시를 최저임금을 올려요. 경력, 신입. 이거에 대해 정확한 임금에 대해서 공포도가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정확한 이 제시가 되지도 않고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자격증도 항상 충분히 갖고 있고 탑으로 갖고 있지만 세무서와 회계사를 갖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바닥으로 가요.
그리고 이 격리에 대한 인식도도 나라에서 격리라는 거를 하나를 딱 인식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굉장히 낮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격리로만 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재고도 봐야 되고 건설법, 농업법 이걸 알면서 그 임금은 3,500, 3,600도 안 주려고 합니다. 뽑는 사람은 최저임금, 경력자를 뽑고 그리고 뭐 신입을 뽑으려고 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40대 이상에 대한 그 80년대 부분 경력자 그 임금에 대한 부분도 그 조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건설회사에 대한 지방에서의 그 성급금 그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급금을 강제 징수해요. 그건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요. 그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 그 부분도 안 주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뭐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좀 어려운 거대 담론이에요. 결국 말씀하시는 것이 왜 사회가 공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세상이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공정한 틀이 되지 않으면 절망하죠. 억울하죠. 또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못 받아도 억울하고, 또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왜 모든 사회적 자본이 한쪽에 집중되느냐 문제의식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거대 담론을 말씀 주신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모든 분야마다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갈증 느끼는 부분이 공정함에 대한 그런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저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 담론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거대 담론에 대해서는 존경 이광희 의원님과 함께 국회에서 늘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씩 역할이 다른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단체장님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동해 뭐가 제일 큰가 여쭤본 게 제일 좋은 접근법은 우리 동해 주민들께서 뭘 가장 바라고 있느냐 하는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치가 어렵고 거대 담론 멋있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기초의원, 광역의원 단계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정치에 대해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는 내년 지방선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사회, 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달려 있습니다. 벌써요? 시작하는데? 어쩌지? 네, 그럼 5시 반으로 가는 걸로 하고. 네. 조금 더 시간 허락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다음 일정도 있음으로 얘기 들었는데 제가 좀 빨리빨리 말씀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우리 내년 지방선거 중요하니까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고 우리가 또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원 동지분 한 분 한 분들께서 이제는 나는 야당, 민주당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 집권 여당이라는 생각으로 모범이 되어 주시고 또 더 많이 담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목소리에도 더 많이 귀 기울이고 포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 말에서 배울 점도 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 잡고 더 포용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그래서 자꾸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해야 됩니다. 국민이 비난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계가 민주주의 붕괴 시대입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시작점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미국은
권위적 포퓰리즘이라고 대부분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사라져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극우가 판을 치고 있어요. 점점점 극우 정당들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할 것 없이 득세하고 정권을 잡는 형태로 가고 있죠. 일본도 참정당이 이번에 크게 올라오면서 자민당이 도리어 자기들이 건강한 보수 역할을 자임하고 참정당이 워낙 극우짓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붕괴 시대입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 붕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는 비세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시민들께서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이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 습패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성공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의 습패만 걸린 것이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게 모범 케이스로 남으면서 우리가 역할을 해내는 것, 이게 우리 민주당의 지금 역사적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길에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이해하시죠? 정말 자부심있게 아니십니까? 단순히 그냥 정당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민주당 같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킴과 동시에 무너져가는 세계 민주주의에서 마지막 보루로, 모범으로 우리가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능을 잘하면 세계 민주주의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외통위에 있는데 미국 민주주의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라 부르기 힘들다라고 다들 평가를 합니다. 권위주의 국가가 되어버렸다. 그것도 포퓰리즘에 기반한 권위적 포퓰리즘 이렇게 기반 개념 정리를 많이들 하시던데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은 이제 그 역사적 소명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국민의힘 때문에 진보의 위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저는 진보의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보수 진보는 진영의 개념이 아니라 기능의 개념입니다.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 기능으로 봐야 하는데 보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통된 가치를 지켜가는 거잖아요. 그 공통된 가치는 헌법에 나타나 있고 헌법에는 민주주의를 가장 큰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치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으로 구성되는 우리 사회의 공통된 가치를 누가 지키고 있죠? 우리 민주당이 잘 지키고 있죠? 민주주의 위협에 빠지면 제일 앞장서 지키고 있고요. 실질적 법치주의를 만들기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복지사회 또 시장 경제의 원칙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문제는 시대 정신을 고민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진보의 기능이 우리 사회에서는 순간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의 정신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2025년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는 어떤 변화에 직면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창의적인 도전과 설계를 해야 하는가가 진보거든요. 지금 2025년 청주 우리는 어떤 변화를 해야 합니까? 뭐가 문제인가요? 이걸 고민하는 게 진보거든요. 근데 그런 진보의 기능이 많이 약화됐어요. 제가 대학교 강의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대학교 강의하면 학생들한테 손을 들어보라 해요. 보수 손 들어봐라, 진보 손 들어봐라 하는데 보수에 손 들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불이나게 화를 냅니다. 대학생이 보수를 얘기하냐고. 대학생이면 내가 배우고 있는 지식이 과연 맞는지 의문을 가지고 지금 내가 앞으로 살아갈 20년 뒤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 뭘 바꿔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게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대학생이 보수다. 그 고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대학생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선배들이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암기만 해서 시킨 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겁니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마음껏 틀려도 되니까 틀려도 되고 거칠어도 되고 망해도 되니까 마음껏 도전을 하는 것이 진보적 생각이다. 그걸 너희들은 해야 된다. 너희가 사고를 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다 수습할 거다. 그렇게 만들어 갈 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수의 기능이 잘 작동해서 사회가 안정적이면 진보적 도전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보수의 기능을 못해서 사회가 체력이 약하고 기본적인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진보적 도전도 불안해서 안 일어나요. 근데 진보적 도전이 없으면 보수도 죽어요. 왜? 보수의 생명력이라고 하면서 진보의 성과를 못 얻는 거거든요. 진보가 도전해서 성과를 내면 그게 보수의 생명력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듭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진보의 개념인가요? 보수의 개념인가요? 짜르가 다스릴 때는 공산주의가 진보의 개념이었죠. 짜르, 전제주의 싫어. 레닌이 나서서, 그죠? 공산주의 해보자. 근데 그런 공산주의를 했어요. 공산주의를 소련 헌법에 넣었죠. 그 순간부터는 공산주의는 소련의 보수 개념이 된 겁니다. 공통된 합의 가치가 된 거니까. 그러면 소련이 무너질 때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진보 개념인가요? 보수 개념인가요?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왔을 때는 자유민주주의가 진보 개념인 거예요. 야, 마르크스 시중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망하네? 바꾸자! 하고 이쪽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되게 상대적인 겁니다. 정말 상대적인 거거든요. 정말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어렵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진영으로 봐요. 진영으로 보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근데 기능 개념으로 보면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득할 수 있는 게 뭐냐?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무슨 보수? 일단 헌법 부쉈잖아요. 헌법을 부수고 사회 통합을 반대했어요. 혐오를 일으키죠. 저는 개혁신당도 보수당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혐오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혐오와 갈등에 기반하고 있으면 사회 통합과 안정을 지향하는 보수와는 반대 개념인 겁니다. 그렇죠? 도리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사회 통합을 얘기하셨어요. 사회 안정을 얘기하시고 공정사회를 얘기하셨습니다. 헌법가치 준수를 얘기하셨어요. 이게 보수의 기능인 겁니다. 동시에 진보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기본사회예요. 뭐냐면 저는 2025년 국가적인 세계적인 큰 아젠다가 AI 변화라고 봅니다. AI가 우리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2차 산업혁명이라는 실질적 변화에 기반한 사상적 변화예요. 근데 2차 산업혁명보다 훨씬 급진적인 변화가 AI 혁명입니다. 그럼 이 AI 혁명 따라 또 새로운 사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AI가 더 발전한 세상을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죠? 정치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냥 AI에 맡겨놓고 꼼짝과 하면은 다 내려오겠죠. 제가 얼마 전에 변호사 출신이니까 이혼 사실관계 적어서 유소장 만들어 봐라고 챗GPT한테 던져놨더니만 변호사보다 더 잘했어. 그 보고 야 망했다 생각했어요. 이게 5년 지나고 6년 지나면요. 그리고 또 로보틱스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가서 깜짝 놀란 것이요. 중국 얼마 전에 출장 갔었는데 화웨이 비지터 가니까 중국 우리나라랑 다른 게 공부 잘하면 다 군대로 가요. 공부 좀 못하면 의대를 가는데 의대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시 AI 분야로 빠져요. 왜냐하면 중국은 뭘 준비하고 있느냐? 로봇팔로 AI가 알아서 수술하는 로봇병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의사가 필요 없죠 사실. 그래 되면 더 준비하게 쫙 지다해서 쫙 스캔하듯이 해버리는 겁니다. 뭘 미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이게 시대 정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러면 진보의 기능이라는 게 이런 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본사회도 이런 고민 끝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더 이상 노동을 할 필요가 없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에 대한 고민. 인간의 가치란 무엇인가? 사실은 이거 본질적으로 많이 흔들려요. 우리 민주주의에 기반이 되었던 예를 들어 칸트 뭐 이런 사람들의 생각한다 나는 고로 숨지 않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생각 사람만 하지 않거든요. AI도 생각을 해요. 그럼 AI도 투표권을 줘야 하나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이런 고민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해야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이미 이게 안 돼요. 이미 안 돌아가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렵죠. 잘 어렵죠. 그죠? 우리가 안 해도 돼. 젊은 친구들은 해야 돼. 젊은 친구들 하고 계신가요? 하셔야 돼요. 왜? 우리 젊은 친구들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살아갈 세상이니까. 20년 뒤에 30년 뒤에 세상이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살아가야 될 세상이에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마음껏 도전을 해야 돼. 그 세상에 대비해서. 우리가 기성세대가 해줘야 되는 건 이 도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패해도 괜찮아 하고 살려주고 그게 우리의 또 역할인 거고
그죠? 그렇게 이렇게 보수와 진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기능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기능으로 잘못 왜곡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당원 민주주의, 국민 민주주의, 당원 주권, 국민 주권 우리 의식 수준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람들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가 정치 체제에 참여할 수 있을 때에 정말 단단한 민주주의가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의 위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겁니다. AI 때문에라도. 그러면 역으로 민주주의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더 발전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더 살아가는 게 좋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천만다행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정말 유능한 대통령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 윤석열하고 나라들 이해를 안 했습니까? 술이라는 걸 나왔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AI 하면서 또 그렇다고 끌려가서도 안 돼 하면서 기본사회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국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민주당이 더 발전적으로 더 잘하길 바란다면 이런 고민을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세상을 보는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지죠. 과연 반민주적인 건 무엇인가, 민주적인 건 무엇인가, 또 세상의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씩 기준을 세우고 또 품어가면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자꾸 쫓겨서 많이 빨라졌는데 원래 저는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데 시간이 급하다 하셔가지고 다음 충북 미사고 가셨네. 미사고 행사했다고 들었는데 가셨네 벌써. 자,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궁금한 거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 없으시면 제가 좀 더 여쭤보면서 갈게요. 요즘 사법부 독립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법부 독립을 우리 민주당이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이 지니까. 전문적인 장단점이 전문적인 문제인데 제가 일부 상대방들은 침해한다고 좀 이야기하는 경우는 저는 이야기하는 컨트롤로 왜 이게 내란을 하기 위해서 그 사법 체계 안에서 신속하게 의뢰를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우리 민주당은 이 사법 체계 안에서 어떻든 간에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해서 신속하게 이걸 좀 마무리하고 우리가 그 민생에 나아가지 않아야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하는 셀카 지금 처음입니다. 다음 질문도 또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여쭤본 것이 자꾸 이걸 복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꾸 복귀를 해요.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앞으로 많은 정치적 쟁점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보실 때 저는 좀 원칙적인 기준을 세워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법부 독립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자, 이것도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보면 돼요. 사법부의 독립이 뭐지? 네이버 찾아보면요.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게 사법부의 독립이에요.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관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는 부연해서 그 말도 나옵니다. 정치적 편견이나 자신의 선입견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감정에도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부터도 독립을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이에요. 사법부 독립이라면 그거예요. 그게 본질이고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붙는 겁니다. 근데 지난 이재명 대통령님 대선 직전에 있었던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은 누가 봐도 정치적 견해와 선입견에 오염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9일 만에 파기한 송신문, 그것도 전원대법원 합의체 파기한 송신문, 저는 변호사로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또 하나는 거기 소수견으로서 동아님이 남겨놨어요. 우리 기록도 저도 못 봤어요. 라고 취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 가지고 판단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을 누가 침해한 거죠? 본인들이 침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을 대법관들이 왜 침해해? 그 법관의 대장이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건 잘못됐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해도 듣지 않으면 바로 선고했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죠? 자, 기준, 그래서 제가 이걸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쟁점을 볼 때 우리가 정치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의식 수준을 높이 가야 되잖아요. 항상 원칙과 기준, 개념적인 하다 보면 답은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덜 선동당해요. 막 선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동적으로 막 선동하고, 근데 끌려다니면 안 돼요. 감동적으로 선동하는데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겁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것, 또 선동정치라고 하는 것이 늘 보면 국민의 대중의 무지를 미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화이팅! 내년에 승리하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 만나러 가면 서울로 가야 되는데 오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전 청주에 살다가 군 증평군으로 이건희 의원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무선 의원님이었고요. 근데 청주에 있을 때와 시골에 있을 때 또 다른 점이 지금 결국 사람이 정치한다고 말씀하신 거를 간단하게 시골에 현재 느끼는 걸 하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내란을 일으키고 무슨 짓을 하고 살상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정치, 사람들은 그대로 믿어요. 어떻게 나라에서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만 하니까 일으켰겠지. 잘 해주겠지. 그래서 믿고 가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작년 겨울에 주말마다 거의 서울을 집회를 하면서 독감도 걸리고 더운 여름날까지 주말마다 집회를 했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너무 공감되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라에서 원래 그냥 잘 편하게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는 거고 일으키기도 하는 거고라고 믿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 바꿔줘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냥 공기 같은 민주주의 안에 사는 거 그리고 우리가 평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하는 거를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힘들죠. 설득하기가. 네.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게 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AI 알고리즘이 이걸 한번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징그럽다고 하잖아요. 그들을 파고 들어갈 좀 주십시오. 답답하시죠? 수천불나지 않아요? 보고도 잘 안 하시고 그죠? 저도 그래요. 진짜 그죠? 총 들고 시민들 앞에 나서는 거 보고도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많이 답답하죠. 근데 그 답답함은 제가 진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 지역구가 또 제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성장했던 정치 기반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근데 좀 그분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비난하면 더 똘똘 뭉칩니다. 비난하면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커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우리가 더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린 건데 하나치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되는 거는 자칫 또 진영으로 갈라집니다. 진영으로 갈라져 버리면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기고 지는 거 말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요. 하나하나 녹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부터 녹여가고 그러면 시간은 걸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바뀌어요. 지금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어 1980년과 지금을 비교해봐요.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우리 제가 잘은 모르지만 80년에 막 태어나서 민주당이 오로지 민주당의 힘만으로 대선을 압도적으로 이긴 거 이번 첫 선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많이 바뀐 겁니다. 또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걸 계속해서 바꾸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저쪽에 리박스쿨 이런 것들이 이걸 망가뜨리는 노력이었다면 우린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정치생활을 세우는 것 이건 우리의 노력이어야 되는 거죠. 리박스쿨 나오니까 얘기할 때 저쪽에서 건국절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비난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설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우리 다 알고 있죠? 대한민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 대한 큰 한민족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죠? 큰 한민족의 나라. 그래서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큰 한민족의 나라라는 뜻이고 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뜻입니다. 그죠? 이 대한과 민국이 합쳐져서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한의 뿌리는 옛날부터 있었죠. 고조선부터 오게 대한의 뿌리인데 민국의 뿌리는 3.1운동으로 생겨난 상해 임시정부가 민국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정문에도 우리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을 3.1운동으로 이렇게 쫙 깨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헌법 정신이고 우리가 합의한 가치고 이걸 지켜가는 게 보수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박수풀 이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한민국 둘 다 생각을 안 해요. 뭘 생각하냐면 대한민국의 시작은 해방이다. 해방은 미국이 시켜줬다. 미국한테 잘해야 돼. 그래서 건국절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새로 시작을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독립군도 무시하고 독립운동도 무시하고 딱 요 시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의 생각들을 이해를 못하고 우리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박 논리라는 걸 모르면 화만 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화만 내고 있으면 진영싸움밖에 안 해요. 근데 혹시라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거국절 얘기하면 야 너는 한국 사람 아니냐? 우리 정통성을 생각해야지. 우리는 대한에서 손들이야지. 그리고 우리는 민국의 정통과 지향성을 따르고 있어. 하면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 정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아. 네 생각 그래 얘기해봐. 아 근데 있잖아 그건 이런 점에서 틀리고 이건 어때? 라고 한 명 한 명이 바뀌어가고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바뀌어가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요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학교에서 근현대사 교육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 너무 경쟁 문화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 10대, 20대, 30대 젊은 남성 청년들이 맹목적인 국어 경험을 띠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염려스러워요. 그 친구들에게 정확한 역사적 정통성을 알려줘야 하고 우리 민국의 방향성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노력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편하게 말씀 질문 아니면 어떤 얘기라도 좋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진 것이 0.73%고요. 그 진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한다면 그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뭐 일명 수박이라고 할 수 있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서는 네 분이 모두 새롭게 새 인물로 이렇게 취임의 손을 이뤄서 지금 쾌거를 이뤘는데 문 대통령을 지지하던 그 세력들이 갑자기 배신을 해서 저쪽을 지지한다는 걸 있었고 이번에 또 하나 뭐 협치라는 단어로 해서 또 우리 국민들도 난리가 났었죠. 오늘 다시 이제 되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역시 또 그러한 어떤 수박이라 할까요? 그 내부의 내부 총질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 대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법조인들 출신 국회의원 법조인들 출신들이 예전에 한 15% 정도 됐는데 22대에서는 채권에서
300명 중에서 60명 정도가 이제 법조인 출신이더라고요. 그 검사, 판사, 변호사셨지만 뭐 변호사로 직접 처음부터 했다면 문제는 없겠죠. 근데 검사나 판사 출신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이권을 맛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지금 현재 대법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동조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후에 그분들이 계속 그 이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힘을 보태줄 거라고 그런 쪽에 대한 그 민주당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내부 수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조직에 대한 그 대비와 또 하나는 그 법조인 중에서도 특히나 검사나 판사 출신들의 그 국회의원들 그분들에 대한 그 이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우선 제가 당 대표님이 아니라 가지고요. 저한테 힘을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서 저도 광경님한테 물어보가며 고향가요 하면서 따라가고 배워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 올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올리면 수박이라는 비난은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유성원 얼마 안 됐는데 저보고 수박이라는 사람이 왜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건강한 토론과 합리적 비판을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반민주죠. 그죠? 건강한 비판, 합리적 토론을 막아버리는 생각은 반민주적이에요. 뭐냐면 나는 이 사람 좋아해. 이 사람 공격해. 얘도 나쁜 놈들이야. 이거는 거기에 합리적 토론이 어디 있고 합리적 비판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요. 특히나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해야 하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더 이상 정당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권력 집중, 권력 폭주에 대한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당내에서 다른 생각에 대한 존중, 합리적인 토론, 그리고 난 결론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진력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다수 국민들께서 덜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더 믿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하는데 뭘 합니까? 근데 국민들이 믿게 하려면 국민들에게 안심하셔도 됩니다라는 시그널을 반드시 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또 좀 잘못된 건 있죠. 비판할 거는 비판해야 됩니다. 근데 감정적 비판이 되거나 아니면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비판을 하거나 다른 생각 자체를 내는 것 자체를 비판을 해버리거나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대표님이어도 방향성을 정해도 충분한 내부 토론 없이 정해서 부작용이 빨리 보일 때는 비판을 해야죠. 그래서 더 큰 사고를 막는 것이 당을 위한 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오를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오라요? 조직이 어떻게 항상 오라요? 우리 몸 항상 건강한가요? 저도 지금 아픈데 늘 병균이 들어오고 자라고 싸우는 과정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절대 제가 세종대왕 기다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절대적인 철인이 있다. 그 철인이 반드시 현명하고 옳게 해결한다는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가 가장 반민주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건 민주적인 게 아니에요. 세종대왕 좋아요. 그거는 반민주예요. 세종대왕 저도 좋아해요. 근데 훌륭한 철인, 훌륭한 현인이 있고 그 현인에 나는 절대 복종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무조건 맞아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리는 있지만은 저는 우리 당내에서 다양한 특히 합리적 정책을 제시하고 정책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따라 나오고 그리고 또 감론을박 토론을 벌이는 건 저는 너무나 건강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민주당 와서 선배 동료 국회의원들 만나서 보니까 말해야 될 때 말해야 될 타이밍에 말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다 수박이나 연골과 겁을 내요. 그런 것들이 왜 많아요? 그래서 자기 소신과 자기 생각이 그게 아닌데 말을 못하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저는 이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에서 좀 더 자유로운 토론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서로간에 설득을 한다면 그래라고 결론을 도달하면 그때는 힘있게 추진을 해야죠. 예를 들어 이번에
검찰 개혁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우리가 토론 끝에 도달한 결론이에요. 우리 추진해온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저 당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우리 같이 못 간다. 이것도 우리가 도달한 합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추진하는 거죠. 근데 또 새로운 논의들이 나오면 치열한 토론은 안 했었어야 됩니다. 그 토론 과정을 절대 비판하면 안 됩니다. 토론에서 생뚱맞은 목소리를 하더라도 존중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 말씀 좀 조심히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태입니다. 아까 질문 주셔가지고 갑자기 답변 드리기는 저는 이제 의원님께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연된 내용 중에 말씀하신 내용이 국민의힘 당이 기득권화된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비관적인 거거든요. 거의 극단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당의 소속 의원실 지금 나와서 객관적인 입장, 민주당의 입장, 그런 시각으로 보셨을 때 그분들이 과연 앞으로 희망이 어느 정도 있을지, 그리고 사실 아까 지방 선거 관련해서도 저한테 질문을 주시긴 했지만 우리 주민, 우리들 바로 옆에 주민들은 그분들을 지지하시는 분들 실제 계시거든요. 네, 그런 그분들과 우리가 가진 어떤 스킨십에 있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아까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고 싶고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우리 또 강명과제는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 내는 거기 때문에 좀 현명한 질문이셨는데 어리석은 답변을 드리자면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있죠.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영 정치로 뭉쳐버리는 상황을 만들면 불리하다는 거, 좋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책임전당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나 공정사회 이런 틀이 유지되는 하에 기반에서 우리의 삶이 개선되기를 원한다는 거. 그러면 동네별로 공약이 다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별로 공약, 그죠? 또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동네 현안은 뭔가요? 우리 동네 현안은 뭔가요? 자꾸 여쭤보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늘 있어야 되고요. 또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나도 그냥 너 틀렸어 하고 막 욕할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 합리적 비판을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독립 요즘 많이 비판하고 쪽에서 그래서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좀 더 모범적인 실천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 주변부터 바뀌어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내 주변도 못 바꾸는데 원리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설득을 했고요. 저희 어머니는 강력 보수주의. 그래서 제가 탄핵을 시켜야 돼. 왜? 하시면서 야 대통령 탄핵시키면 찍어줘 이러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개몽되셔가지고 동네 할머니들한테 적극적으로 그게 아니야 하고 다니시거든요. 주변부터 한 명 한 명씩 바뀌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 구성 같은 것도 저는 저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보여요. 물론 아직 미미하지만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바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더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욕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욕하면서 닮아가는 걸 절대 경계해야 돼요. 뭐 조상들이 처음부터 저렇게 외계인이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 계엄 터지자마자 국민의힘 안에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계엄 났는데 바로 윤석열과 단절을 하고 당의 방향성, 지향점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못 벗어난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돌이켜 보면요, 계엄 막 터졌을 때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 그건 언제든지 하면 되고 당장 큰일 났는데 이러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다음부터 봤죠. 12월 이후에 1월, 2월, 3월, 4월 흘러가면서 국민의힘이 점점 확 가버립니다. 이게 방향성이거든요. 어떤 방향성이냐면 국민의힘 안에서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목소리가 계속 강화되는 방향성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합리적인 비판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면 중간에 통제가 됐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건강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건강함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몸이
어떨 거냐 물어보셨는데 저는 회복되기는 힘든 상태까지 갔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당원들이 있어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걸 고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원인은 이번에서도 알았어요. 토요가 그렇게 많은 줄이야.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들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다 몰아서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당원들의 문제점은 문제가 뭐냐면 상명하복 문화가 강해요. 그래서 지역위원장이 딱 정말 그대로 주주 따라고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나쁜 놈이야 다시 나쁜 놈이야 쫓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이지 않잖아요. 민주적이라면 올라가는 거지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민주당의 장점이 올라가잖아요. 의사당이죠. 이 건강함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안에서 합리적인 비판, 토론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게 민주적인 거예요. 딴말 하지 마! 이건 반민주적인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누가 있어? 그건 권위적인 겁니다. 우리 옛날 그래서 아테네 보면 도편 추방대 있었잖아요. 도편 추방대에서 추방했던 사람들 현명한 사람도 추방을 해요. 왜냐하면 반민주적이라고 판단해요. 시민들 개개인이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건 반민주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완벽한 체계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합의했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 근간은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함부로 우리 간에 딴말하지 마.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처럼 우리 김상호 의원 오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게 된 이유가 뭔지 그 상황이 어땠었는지를 좀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것 같은데 궁금하시죠?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전향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공격을 할 때 지키는 거. 저 우리 딴 데로 얘기 안 했는데 흔히 허락이 안 하시는 거.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가 학교 나가서 기자회견을 할 때 옆에 제가 서신 거 아시죠? 그거 서셨다고 뭐라고 나한테 엄청 그랬어요. 형 때문에 울산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서서가지고 욕먹는다고 엄청 그랬거든. 그래서 저는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광영 정말 좋아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해요. 너무 좋고. 제가 진짜 궁금하세요, 근데? 저는 근데 시간적으로 국민의힘 탈당과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선언 민주당 입당을 완전히 단절해서 따로 놓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같이 놓고 판단했던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에 있을 때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다른 계산을 한다는 것은 비겁한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는 게 또 제 홍보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원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당의 당원과 국민의힘의 당원이 당헌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 근데 당헌이 당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의 지향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을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당 행위인지 여부는 당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당헌에 위배되는 결정은 비록 당론이다 하더라도 그게 해당 행위다. 일단 근데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의 12.3 이후에 봤던 모습은 당헌에 정면으로 반하는 당론이 형성이 되고 또 보수주의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 헌법 가치. 헌법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주주의 수호입니다. 사회 통합, 사회 안정, 헌법 가치,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합의한 가치 수호 이것이 보수주의자의 핵심적인 징표입니다. 그러면 헌법이 훼손됐을 때 가장
분노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보수주의자인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보수주의를 내걸면서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저는 잘못되었다. 당신들이 보수주의자라면 헌법을 회복을 해서 왜 이런 거 있느냐 하는 목소리를 냈던 것이고, 또 말이 길어지니까 형님이 더 뭐라 하시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짧아지고 일단 그래서 말씀 좀만 더 올리면요, 그 당 안에서 저대로는 참 계속해서 바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좀 그것도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 모든 걸 걸고 다시 한번 요구한다 했는데 또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다면 나와서 바꾸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 마지노선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반헌법적인 대통령 후보를 위해 대선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때까지가 마지노선인데 그 마지노선까지 제가 당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판단해서 더 이상 함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해서 탈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선을 한 것은 그 이후에 탈당한 이후에 정말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밤낮없이 하고 나서 근데 그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투쟁하는 동안에 12월 3일 일을 겪으면서 제가 가슴에 좀 정말 두 분 귀한 분을 가슴으로 모시게 됐는데 그게 꼭 김대중 대통령님, 꼭 노무현 대통령님, 당을 떠나서 그 두 분의 생각과 사상과 살아온 삶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싶고 그분들의 생각을 이루고 싶다라는 걸 가슴으로 스며들고 받아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을 살아온 삶을 보면서 내가 좀 선입견에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분이 정말 공심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서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정말 유능하고 많은 분이고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분이다.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지지선을 하고 움직였고요. 사실은 민주당에 빨리 들어올 생각은 없었는데 민주당에 들어오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제 그겁니다. 저는 진보를 꿈꾸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보수주의자를 자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보라고 하는 것은 시대 정신을 돌리면서 새로운 창조적인 발전적인 아젠다를 제시하고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약간 천재성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천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천재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 틀을 단단하게 가져주는 역할, 원칙을 지켜가는 역할을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보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치를 수호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치는 헌법에 투영되어 있고요. 이 헌법 87년 헌법입니다. 87년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누군가요? 80년 5월 항쟁, 또 87년 6월 항쟁. 그래서 만든 민주헌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간 이 민주헌법 체계로 나라를 이끌고 왔고, 그러면 2025년 지금 보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민주헌법을 만들었던 민주세력이다. 그래서 민주세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보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수세력이다 라고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민주당을 개명하게 됩니다. 저는 생각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는 일단 아까 얘기 중에 다 나온 거긴 한데 우리 당원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질문을 드리자면 이번에 조직 개편을 놓고 당원들의 어마어마시한 문자를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어떤 기능이 두 개로 나눠지느니 없어지느니 어떻게 해야 되느니 해서 그때 이제 수박 논쟁이 다시 시작되고 도대체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안 하는 거냐 할 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의총을 계속 열어서 논의를 계속 해나가고 막 급박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전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슬기롭게 집단 지성의 힘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었던 분의 현장을 갔었던 입장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우리 당원들이 좀 좋겠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조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의원총회를 열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 의원총회를 열면 약간 충성 웅변 경연대회 장처럼 되버립니다. 가면 갈수록 발언이 점점 강성 발언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구를 시작해야 되는데 뒤로 갈수록 발언 수가 되게 강성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못 꺼내는 상황이 되버려요. 내가 이만큼 당에 충성하고 있어만 보여주는 당이 되버리거든요. 합리적 비판,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지를 못하죠. 근데 민주당 의원총회는 제가 좀 재밌었던 것이 와 살벌해요. 간만일박이 근데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이 말 맞아.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야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게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민주스럽다 하는 점이 좋았고 그리고 최근에 더 좋았던 건 워크숍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있을 때 둘 다 우리 인천에 가서 하거든요. 워크숍을 국회 워크숍을 하는데 정규에 뜨고 그래서 밤 되면 11개에서 다 만나요. 근데 국민의힘 워크숍은 강연 후에 모임을 하는데 강연 내용이 그때도 국민의힘 여당일 때죠. 제가 참석했었던 것은 여당 국민의힘 강연은 민주당 욕하는 강연들이었고 그 다음에 모여서 했던 모임은 지역별 모임이었어요. 근데 우리 민주당은 강연이 국민의힘 욕한 거 하나 없고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연이었고 그 다음 모임은 상임위별로 모여서 뭘 해야 하는가 국정과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일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지역별로 모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역에서 이제 광역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상품을 가지고 와요. 이제 그거 먹으면서 야 우리 지역 뭐 사업권 딴 회사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뭐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뭐 별거 없어. 나는 대구 가서 먹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는 늘 버려고기 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국회의원은 나란 일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방일은 시의원, 부의원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란 일 보는 사람들이 나란 일을 관심 없고 우리 지역 예산 다른 데만 관심 있어버리면 나란 일은 누가 해요? 그죠? 그리고 집권 여당이 돼가지고 국민의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 욕만 하고 있으면 국민이 한 일은 또 누가 해요? 그러니까 워크숍은 워크숍인데 일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민주당 와서 좋았던 점이 그거였어요. 일단 워크숍에서 국민의힘 욕하는 게 없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합니다. AI 시대, 또 미국 문제, 관세 문제, 우리 서민 경제 문제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나서 국가별로 가서는 장관님, 차관님 모셔가지고 이 국정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에 대한 이 안에서 또 감론을박이 벌어져요. 저 외통을 했잖아요. 우리 테이블에서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님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시끄러운 토의가 벌어져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진짜 민주적이다. 역할을 많은 거라 생각합니다. 네,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야당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여당이 된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여당으로 시작해서 지금 여당만 하고 있어요. 같은 수선인데 여긴 여당만 하고 계시고 저는 야당으로 시작해서 여당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른데요.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되고 있는 미국의 조지아주 교민들 문제, 외통에 계시니까 또 관세 문제 이와 관련돼서 그 여당만 하신 분의 입장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우리 당원들이 느끼는 궁금증들과 물분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님 생각은 어떤데요? 저는 굉장히 슬기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내에서 여러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합리적인 대화를 계속 해나가자고 하는 참는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한쪽으로는 이거는 나라 대 나라, 동맹 대 동맹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자들과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러면서 한편의 협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두 개의 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투쟁하는 쪽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혁신의 차원에서도 제가 가장 강력한 발언을 하고 있고 기자회견도 계속 하고 있는 편이어서 외통위에 계신 분의 얘기를 좀 사실은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저도 형님이랑 생각이 완전히 같습니다. 아니, 싸워야지. 어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슬기롭게 대처한다는 말씀 참 잘 주셨어요. 근데 저 외통에 있으면서 지금 제일 답답한 게 저쪽 특정 등방에서는 왜 이렇게 사대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눈밖에 안 하고 죽는 줄 알고 난리인데 안 그렇거든요. 그걸 이제 이게 서있길래 다 그리 가려진 것 같아. 근데 저는 지금 팬님 말에 100% 공감하는 게 슬기롭게 첫 번째는 누군가는 상대를 달래가면서 합리적으로 얘기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래 그리고 쭈쭈 해줘야죠. 또 누군가는 야 승질 벌벌 내면서 너가 들어오면 안 돼. 너 진짜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줘야 됩니다. 역할 분담 돼야 되는데요. 좀 국회는 승질 내는 쪽에 된다 생각해요. 대통령님께서는 죄송하지만 좀 다독거려 주신 역할을 하시고 우리 승질 버럭버럭 내고 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존엄성을 짓밟았고 최소한의 존중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국회는 화를 내야죠. 저는 국회 차원에서 그래서 이거 뭐 비판 결의안이라도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리고 다음 주에 몇 분 우리 이재광 의원님이랑 몇 분 그 미국 대사관에 항의가 온 예정입니다. 저도 같이 하기로 됐고요.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자존감을 또 정통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할 때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정말 들어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왜 서약 이거 쓰지 않았냐, 사인하지 않았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서약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제2의 이완용 만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쓰는 순간 일본이 미국에게 잃어버린 30년 된 무슨 서약이죠? 프라자 서약? 프라자 합의에 서명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서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팔아먹는 제2의 매국 조약에 가까운데 그거에 서명을 안 했다고 바락바락 얘기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많이 느끼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좀 합리적 협상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해? 같이 빨간데 둘러매야죠. 오늘 많은 시간 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마지막 말씀 듣고 그리고 오늘 자리를 좀 질문을 말씀 좀 마이크 안 드릴게요. 그냥 해보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저는 도당의 고문 반장현입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가 도장을 찍었다면 우리나라가 3,500불이라는 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국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을 다 줘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습니다. 잘하신 거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일을 보실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이들한테 잘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조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서 우리 대통령이 이걸 훌륭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저도 또 생각을 가다듬고 또 배우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늘 함께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희 의원님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